네, 러시아 용병부대의 무장 반란 사태가 벨라루스 대통령 중재로 일단락되긴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평가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외교 1차관 지낸 최종권 연세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하룻밤은 프리고진이라나 예. 와그너 대표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향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고. 그러니까요. 또 하룻밤은 철군했다라고는 하죠. 예. 한 네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예. 첫 번째는 러시아의 국력 평가를 한번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러시아의 국력 평가. 국력 평가. 왜냐하면 프리고진 측이 그러니까 와그너 측이 로스토프 브로네스 예. 에서 쭉 올라가다가 모스크바 남방 200km까지 저항 없이 올라갔거든요. 예. 뭐 일본은 환영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쪽 군부를 장악했다는 건데 소위 PMC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민간 군 기업이 예. 국가 군부를 어떻게 보면 압도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리고 또 이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는 막아내지 거. 못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이 내부 결속, 예. 내부 행정력, 군부의 사기, 예.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힘이 정말 강할까? 물론 지금 러시아가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그렇죠. 있는데 뭐 그것을 제외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쟁의 양상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단 와그너 세력이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와그너는 이제 전쟁 안 하는 거 안 아니에요? 하겠. 그러면 이제 더더욱 이제 러시아에서 이 국가군이 그러면 누가 싸울 사람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러면 소위 재래식 전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강도 높은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고요. 세 번째는 푸틴. 지금 요새 푸틴에 대한 보도는 많은데 예. 푸틴을 둘러싼 권력층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어쨌든 러시아도 상당히 초강대국인데 예. 그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고 얼마나 이 푸틴 정부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식의 사고를 할 것 같고요. 이거 보면 주말에 이걸 에피소드로 봐야 할지. 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미국 블링켄 외교장관이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직 더 보다 면밀한 예. 검토를 위해서는 예. 완벽한 정보가 필요하다. 완벽한 정보가 네. 필요하다. 아직 지금 정보는 저희도 보도를 보고 좀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네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양상이 아까 지금 그 단어는 말씀하지 않겠다. 그 단어가 이제 아주 심각한 대량 살상 무기라고 보면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전쟁이 한 번 나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우리가 평화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신중해야겠죠. 예. 저는 그래서 솔직히 소수 의견인데요. 저는 젤렌스키가 이 즈음에는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젤렌스키는 좀 조용했으면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예. 지금 이 소위 프리고진 혹은 와그너 요 에피소드가 발생된 직후 푸틴을 자극하는 발언 있죠. 푸틴이 아무것도 아니다. 푸틴이 장악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함과 동시에 예. 이런저런 무기 체계들을 서방으로부터 강력 기호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전쟁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대가 나에게 좋은 상대일지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자기 상대가 좀 장악력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상대여야 하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궁지에 물려서 극단의 행동을 해야 하는 상대일 것인지 또는 적 자체의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또는 뭐 푸틴이 실각하거나 무슨 뭐 군부의 여러 세력이 등장하는 그런 러시아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습니다.
저는 푸틴이 23년, 24년 이상 좀 집권한 23년 사람이기 집권. 때문에 예. 나름의 장악력은 있다고 보고요. 여전히 뭐 그 여론조사의 진실성을 좀 따져봐야겠으나 여전히 60% 70% 예, 그거는 좀 지지도를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두고 보시죠. 예. 제 말씀은 주말에 발생한 예. 에피소드를 TV 화면과 언론을 통해서 소비해야밖에 없었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예. 보면 그러나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한 세 가지 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빨리 가네요. 예. 네. 이따 궁금하신 분은 이슈오도독에서 최정근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예. 외교 문제나 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최근에 또 책도 내셔가지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평화의 힘입니다. 이라는 책도 내셔서 예. 그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박 6일간 프랑스, 베트남. 네. 프랑스는 뭐 엑스포 때문에 갔고 베트남은 우리 뭐 3대 교육국이어서 간 건가요? 이 나라는 어떻게 정하고 뭐 순방 일정이랄지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예. 우리 문재인 정부 1년 반 지났죠 이미. 예. 저희 정부 임기 말까지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던 기억 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어달라기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예. 판도는 어떻게 될지 저도 뭐 언론을 보고 듣는 바지만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저는 일단 일견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두 번째 베트남 방문도 제3대 교육국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니 잘하고 있다. 단 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외교적 브랜드와 베트남 방문과는 좀 안 맞는다. 곧 그래서 이 기조는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자유가치 동맹? 예. 왜냐하면 베트남은 공산당 정부고요. 예. 일당 정부고요. 예. 소위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과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 달라요. 예. 그런 소위 우리와 가치를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국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유연하게 실용 외교하면 된다는 거죠. 실용 외교하면 유연하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구리 그렇죠. 얘기하면 된다는 건데 네. 그렇게 할 건데 네. 왜 그 앞에다 가치라고 하는 이념적 그 이전에 네. 그 이전에 왜 그런 거를 했었느냐 이거죠. 네. 아니 엑스포 유치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공재가 될 거고 다 그렇죠. 행복할 텐데. 네. 근데 가치 외교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일으킨 상황에서 갑자기 베트남 가니까 제 말씀은 잘 가셨고요. 베트남에서 이런저런 합의한 것도 우리 정부 때 준비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어달리기 차원에서 국익 외교하고 실용 외교하면 된다는 겁니다. 미중 관계 이게 해빙 무드라고 지금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독재자라는 표현이 중간에 살짝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예. 블링켄 국무장관이 참 잘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거는 시진핑 만난 거? 예. 예. 시진핑도 상당히 잘 예우를 해준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이라는 에피소드로 예. 볼 것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될 것이고 미중 관계 구조로 봐야 될 것이고 블링켄의 발언으로 나는 예. 그 구조가 확실히 드러났고 미국이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봐요. 시진핑 회담 직후 블링켄 미 국무장관이요. 양국 무역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늘었고 7천억 달러에 이른다. 맞아요. 예, 최대입니다. 그리고 제넷 앨런 재무장관의 경고처럼 미중 교육과 대중 투자가 중단되면 재앙이 올 것이다.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미국 경영인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회담에서 그러니까 시진핑과 회담인데요. 미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그랬더니 이걸 들은 보고를 받은 바이든은 이에 양국이 옳은 길을 향하고 있다. 라고 총평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독재자 이런 발언이 나왔던 건 팩트고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둘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언제든지 태세 전환할 수 있게 그렇죠. 그 태세 전환의 근본 동기는 자기 국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익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중산층이고요. 그렇죠.
중국에 있어서는 저기 중산 인민층이고요. 그리고 이 경제교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인데 예. 즉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보다 이들은 실리 외교, 국위 외교를 하는 것이라 예.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 나간 면이 지난 1년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치적 레토릭에 속지 말라. 사실은 실리 외교나 국위 외교를 안으로는 계속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미국과 중국은. 그렇죠. 예. 게다가 결국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야겠죠. 대한민국 외교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봐요. 하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가. 두 번째, 국익 외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 먹거리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경제 외교하는가. 예.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자존감을 지켜주고 있는가. 기본과 관련해서 평화랄지 자존감이랄지 네. 이런 이야기는 이따 이슈 도덕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네. 발간하신 평화의 힘 그 네. 책에서도 전쟁의 상처는 평화로 치유해야 한다 이런 네. 강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도 좀 네. 궁금하고요. 최정권 전 외교부 1차관 연세대학교 교수신데요. 최경영의 이슈 도덕에서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기까지고요. 최정권 차관님은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